부동산 7개가 한나란 씨의 담보로 묶였다는 문자를 본 순간 고성희는 자기 이름이 누군가의 손에 완전히 잡혀버렸다는 걸 직감했는데요. 고성희는 휴대폰을 쥔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또렷했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고성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고성희가 가장 먼저 떠올린 얼굴은 박진석이었고요. 고성희는 박진석을 떠올리면 늘 분노보다 먼저 현실감이 찾아왔습니다. 박진석은 감정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와 서류로 사람을 조여오는 쪽이었으니까요. 고성희가 집에서 내쫓기던 날부터 이미 판은 깔려 있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고성희는 자기 물건을 챙길 틈도 거의 없었고 더 무서웠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차 키도 회사 결제도 건물 관련 서류도 손이 닿는 순간마다 막힌 느낌이 들었거든요. 고성희는 처음엔 시스템 오류인 줄 알았는데요. 하루만 지나도 알겠더라고요. 누군가가 고성희의 손을 의도적으로 비틀어 놓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박진석이라는 것도요. 고성희는 곧바로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박진석 이름으로 들어온 돈이 있으면 최소한 핑계라도 되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역은 깨끗했고 그 깨끗함이 오히려 끔찍했습니다. 고성희는 손끝으로 화면을 몇 번이나 위아래로 밀면서도 계속 같은 줄만 봤는데요. 없어, 진짜 없네.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왜냐면 없다는 사실이 소송에선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웃음은 안 나왔고 그 대신 눈물이 나왔습니다. 고성희는 이런 순간에 자기 자신이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솔직히 구분이 잘 안 됐어요. 고성희는 자신이 내준 적 없는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신분증, 도장, 인감증명. 고성희는 남에게 이런 걸 맡겨본 적이 없다고 확신했는데요. 그런데 확신을 할수록 마음 한쪽에서 아주 얇은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의심이 사람을 미치게 하잖아요. 고성희도 딱 그 상태였고요. 고성희는 자기 기억을 두드려 깨우듯이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고성혜, 내가 진짜 한 번도 안 줬어? 진짜야? 고성희는 그 질문에 응이라고 대답하면서도 목이 잠깐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돌렸는데요. 한 사람만 만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곧 깨닫습니다. 이런 사건은 능력도 능력인데 돈 이야기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고성희가 말한 첫 문장은 간단했습니다. 담보 말소 소송부터 할 거야. 그리고 박진석이랑 끝을 볼 거야. 상대가 잠깐 말을 고르려는 순간 고성희가 바로 덧붙였어요. 착수금 없어. 끝나고 줄게. 상대는 당연히 망설였고 고성희는 그 망설임을 기다렸다는 듯이 숫자를 꺼냈습니다. 전세랑 보증금 빼도 400억은 넘고 성공 보수는 20%. 고성희는 그 숫자를 말하면서도 스스로가 낯설었어요. 고성희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가 정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돈으로 설득하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고성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고성의 삶 전체를 숫자로 묶어버렸으니까요. 고성희는 단서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같은 날 다 묶였어. 한 군데가 아니고 7개 전부. 이 말에서 상대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바뀌었고 고성희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바로 밀어붙였어요. CCTV도 확인할 수 있고 내 통장엔 돈 들어온 흔적도 없고 내가 직접 나가서 증언할 거야. 솔직히 말해봐. 이 정도면 해볼 만하잖아. 고성희는 자신이 공격적으로 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고성희는 지금 부탁으로는 절대 박진석을 못 이긴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쯤에서 박진석 쪽 움직임이 더 빨라집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소송을 걸 거라는 걸 이미 계산해 두고 있었고요. 그래서 박진석은 근저당이 무효냐 아니냐만 보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신뢰를 먼저 깨부수려 합니다. 법정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실관계 싸움이 아니라 상대가 저 사람 말 믿어도 되나? 라고 흔들리는 순간이거든요. 박진석이 꺼내든 첫 칼은 한우진 이야기였습니다. 고성희가 친아들 한우진의 자퇴 사실을 숨긴 걸 박진석이 알고 있었고 박진석은 그걸 거짓말의 패턴으로 묶으려 했습니다.
박진석은 자료를 정리하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고성이는 숨길 게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숨길 때마다 사람이 무너져. 박진석은 고성이를 미워하면서도 고성이가 어떤 방식으로 무너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안다는 게 서로 얼마나 깊이 얽혀 있었는지를 증명하니까요. 박진석은 두 번째 칼도 준비해뒀습니다. 지은호를 죽었다고 퍼뜨린 거짓말, 그 거짓말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이 결국 박성재와 이수빈을 갈라놓는 데까지 이어졌다는 정황입니다. 박진석은 이걸 단순한 사생활 폭로로 쓰지 않고요. 고성희의 말은 언제든 목적에 맞게 바뀐다는 프레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박진석은 준비된 문장을 혼자 소리내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만들기 위해 말을 쓰는 사람입니다. 박진석은 자기 입으로 그런 문장을 읽으면서도 잠깐 눈을 감더라고요. 박진석도 이 싸움이 단순히 이기자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일부를 법정 위에 올려놓는 일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이런 움직임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고성희도 박진석이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돈과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고성희는 자기 편을 만들어야 했고 그 편의 중심에 박영라가 있다는 사실이 더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박영라는 젊은 웹툰 작가라서 세상 이야기를 선과 장면으로 붙잡는 사람이었는데요. 박영라는 고성희와 박진석 사이에서 늘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박영라는 어느 날 고성희에게 아주 똑바로 묻습니다. 엄마, 진짜 그날 아무것도 안 했어? 고성희는 그 질문에 바로 화를 내려고 하다가 입술이 굳었어요. 고성희는 박영라가 엄마를 의심한다기보다 박영라가 아빠를 두려워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박영라는 박진석의 딸이기도 하니까요. 박영라가 흔들릴수록 고성희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고성희는 속으로 내 편 하나만은 잃기 싫다고 생각했는데 그네 편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상대의 피를 같이 나눈 존재라는 게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박영라는 고성희의 말투 변화도 읽어냅니다. 고성희는 자기가 진짜 확실할 때는 문장이 짧고 불안할 때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박영라가 그걸 알아차리고 더 조용히 말합니다. 나한테 화내지 말고 그냥 날짜만 말해. 고성희는 그 조용한 말에 오히려 더 무너졌습니다. 고성희는 누구보다 박영라 앞에서만큼은 강하고 싶었거든요. 고성희는 그날 밤 혼자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7개 같은 날, 입금 없음, 도장 없음, 박진석. 고성희는 4단어를 적고 그 다음 줄에 또 적었어요. 박영라. 고성희는 그 이름을 적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라를 끌어들이면 승산이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동시에 그건 박영라 인생을 찢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고성희는 그 딜레마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결국 더 무서운 질문을 마주하게 돼요. 내가 박영라를 지키려다가 내가 끝장나면 박영라가 안전할까? 고성희는 이 질문 앞에서 오래 버티질 못했습니다. 고성희는 결국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박영라를 끌어들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결심이 고성희를 한 번 더 차갑게 만들었고요. 박진석은 박영라를 방패로 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박영라가 이 싸움에 들어오는 걸 싫어했어요. 박진석은 박영라에게 너는 그냥 내 작업이나 해라고 말했는데요. 박영라는 그 말이 제일 싫었습니다. 박영라는 내 작업이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이 엄마 아빠 때문에 흔들리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라고 받아쳤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에 눈썹이 잠깐 흔들렸고 그 흔들림을 고성희가 놓치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박진석의 약점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박영라의 시선이라는 걸요. 그런데 고성희는 그 약점을 잡는 순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착한 척은 못하지. 고성희는 그렇게 자기 죄책감을 눌러버립니다. 소송은 곧 담보말소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되지 않게 됩니다. 박진석은 반소를 준비하고 고성희는 형사까지 염두에 두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누구 편인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밀립니다.
그중 가장 크게 흔들리는 사람은 박성재였는데요. 박성재는 이수빈을 잊지 못해 마음이 계속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것이 누군가의 조작이었을 수도 있다는 공포로 바뀌고 있었어요. 박성재는 고성희를 떠올리면 분노가 올라오다가도 바로 자기 자신이 한심해집니다. 왜냐면 박성재는 고성희의 말과 분위기에 휩쓸린 적이 있었고 그 결과가 이수빈과의 관계에 금이 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을 잡으려다가도 손이 멈춥니다. 내가 뭘 사과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지? 박성재는 그 상태로 며칠을 버텼고요. 이수빈은 박성재의 침묵을 거절로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마음이 자꾸 걸렸습니다. 이수빈은 어느 날 박성재를 붙잡고 말합니다. 박성재, 나 피하는 거면 이유라도 말해. 박성재는 그 말에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한 문장만 내뱉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이수빈은 그 한 문장에서 더 불안해집니다. 이수빈은 바로 묻습니다. 뭘? 박성재는 대답을 못했고요. 이수빈은 그 침묵이 더 무서워서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이수빈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알아야 끝난다. 그래서 이수빈은 고성희와 박진석의 싸움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이수빈은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채로 울고만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수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고성희는 긴장합니다. 고성희는 이수빈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이수빈이 가진 정직한 눈이 무섭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료를 쌓듯 이수빈도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하나씩 쌓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그런 사람 앞에서 거짓말이 오래 못 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이런 와중에 이지혁은 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도쿄를 다녀온다는 말을 자주 흘렸는데요. 그 말 뒤에 숨겨진 건 검사표와 냉정한 숫자였습니다. 이지혁은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걸 이미 알았고 그 사실을 박성재만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원래 이지혁과 친구 사이니까 박성재는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이지혁, 너 지금 진짜 버티는 거잖아. 이지혁은 웃으면서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중이야 라고 했는데요.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박성재가 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새어나가는 순간이 옵니다. 박성재가 회사에서 이지혁과 조용히 얘기하던 중 이상철이 우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되고요.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집에 들어가는 순간 얼굴이 하얘집니다. 이상철의 불안은 그대로 김다정에게 옮겨 붙습니다. 김다정은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이지혁 얼굴만 봅니다. 김다정은 묻고 싶어도 묻지 못합니다. 왜냐면 묻는 순간 이지혁이 진짜로 무너질까 봐요. 이지혁은 가족이 불안해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지혁은 차라리 혼자 아픈 걸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원래 고성의 소송과 상관없는 듯 보였는데요. 고성이가 그 냄새를 맡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꼬입니다. 고성이는 사람들의 숨기는 표정을 잘 읽습니다. 고성이가 박진석에게 한번 떠보듯 말하거든요. 박진석, 요즘 회사 쪽 뭔가 숨기는 분위기던데. 박진석은 대답을 아끼지만 고성이는 박진석의 대답을 아끼는 방식으로 답을 얻습니다. 고성이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카드는 서류뿐이 아니야. 고성이는 이지혁의 비밀을 당장 써먹겠다는 건 아니었는데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쓸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힘이 생깁니다. 고성이는 그 힘으로 더 거칠게 소송 준비를 합니다. 고성희와 박진석의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자료 교환에서 터집니다. 고성희 쪽은 통장 내역과 담보 설정일의 동선, 그리고 도장과 신분증을 내준 적이 없다는 진술을 촘촘히 묶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반면 박진석은 고성희의 과거 거짓말과 조작의 흔적을 인격 신뢰 문제로 몰아갑니다. 고성희가 자료를 보다 손이 멈춥니다. 거기엔 고성희가 지은호를 두고 했던 말들이 정리돼 있었고 그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칼이 됐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정순이는 여기서 아주 짧게만 지나가는데요. 정순이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순이는 그냥 고성희를 한번 바라보고 딱 한 문장만 던집니다. 거짓말이 사람을 죽여. 정순이는 그 말만 남기고 빠지는데요.
그 짧은 문장이 고성희를 며칠 동안 괴롭힙니다. 고성희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내가 진짜 죽였어. 그런데 고성희는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사람을 직접 해치지 않았어도 사람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요. 고성희는 그때부터 전략을 바꿉니다. 나는 피해자다만 외치면 박진석이 신뢰 공격으로 흔들 수 있으니까요. 고성희는 나는 더러운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이번 사건에서 서류는 깨끗하다로 가야 했습니다. 고성희는 변호사에게 말합니다. 내 과거는 욕해도 돼. 근데 이번 담보건은 다르게 봐야 해. 입금도 없고 같은 날이고 내 손은 거기 없었어. 고성희는 이렇게 프레임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고성희는 자신의 흠을 일부러 인정하면서 오히려 사건의 핵심을 또렷하게 만들려는 전략을 택한 거죠. 박진석은 고성희가 프레임을 분리하려는 걸 보고 두 번째 압박을 겁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든 조치를 고성희가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막아야 했던 보호라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박진석은 주변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고성희는 몰리는 순간 누구든 끌고 들어가. 이 말은 고성희를 악마로 만들려는 말 같지만요. 사실 박진석 본인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정말로 박영란을 카드로 쓰면 어떡하나 그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박영란은 결국 선택의 기로에서 무너집니다. 박영란은 고성희에게도 박진석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둘 다 내 앞에서 널 위해서 이런 말하지 마.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건 그냥 이기고 싶은 거잖아. 고성희는 그 말에 반사적으로 박영란, 너는 몰라라고 나오는데요. 박영란은 바로 받아칩니다. 몰라서 묻는 거야. 내가 모르면 계속 나를 무시하잖아. 박진석은 그 장면에서 처음으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박영란, 그만해. 박진석이 그만해라고 말하는 순간 박영란은 오히려 더 차갑게 말합니다. 아빠가 그만하라면 더 하고 싶어져. 박진석은 그 말에 잠깐 얼어붙습니다. 박진석은 자기 딸이 자기 성질을 그대로 닮았다는 걸 그 순간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은 반전이 하나 터집니다. 박영란가 갖고 있던 오래된 파일 하나가 나오는데요. 박영란은 자신이 예전에 참고하려고 모아둔 자료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우연히가 아니었습니다. 박영란은 어릴 때부터 집안의 서류와 도장, 그리고 누군가가 밤늦게 들고 나가던 봉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영란은 그 기억을 그냥 불안한 장면으로만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 소송이 시작되면서 그 장면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박영란은 파일 속 메모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거 날짜가 담보 잡힌 날이랑 겹치는데? 고성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란가 내미는 종이를 받지 못하고 손만 떨립니다. 박진석도 그 종이를 보자마자 눈이 달라집니다. 박진석은 그날의 진짜 움직임을 누군가가 기록해 두었다는 걸 알아챈 거죠. 고성희는 그날 밤 혼자 생각합니다. 박진석이 정말 혼자 했을까? 고성희는 박진석만 의심해 왔는데요. 박영란의 자료가 나오면서 고성희는 더 끔찍한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내 주변 누가 같이 움직였나? 고성희는 누구를 떠올리려다가 갑자기 머리에 조옥래가 스치는데요. 조옥래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옥래가 떠난 뒤 주변엔 조옥래가 남긴 말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말들이 누군가에겐 열쇠였을 수도 있습니다. 고성희는 조옥래를 떠올리며 혼잣말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산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붙이겠지. 고성희는 그 생각이 너무 싫어서 이불을 얼굴까지 끌어올리고도 잠을 못 잡니다. 여기서 김장수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김장수는 조옥래와 가까웠고 조옥래가 살아있을 때 듣고 본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장수는 누구 편을 쉽게 들지 않는 사람인데요. 이번엔 고성희에게도 박진석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먼저 이상철 쪽으로 갑니다. 김장수는 이상철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집 요즘 숨기는 거 많지. 이상철은 그 말에 얼굴이 굳습니다. 이상철은 이지형 문제로 이미 지쳐 있었고 거기에 고성희 마이너스 박진석 소송까지 엮이면 가족이 산산조각 날까봐 겁이 납니다. 이상철은 김장수에게 묻습니다. 너 대체 뭘 알고 있어? 김장수는 대답을 바로 안 합니다. 김장수는 일부러 뜸을 들입니다.
알고 있는 건 많아. 근데 말할 수 있는 건 아직 적어. 이 말은 협박이 아니라 경고였고요. 이상철은 그 경고를 듣는 순간 이 싸움이 법정 밖에서도 커지겠다는 걸 깨닫습니다. 박진석은 결국 고성희에게 직접 연락합니다. 박진석은 사과 같은 건 안 합니다. 박진석은 대신 거래를 제안하듯 말합니다. 고성혜,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담보만 풀면 끝이야. 고성희는 그 말에 비웃습니다. 박진석, 너 지금 협상하자고 전화했어? 나한테? 박진석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너도 알잖아. 이거 끝까지 가면 내 과거도 같이 갈려. 고성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깐 흔들리다가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고성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려도 돼. 난 이미 갈렸어. 근데 담보는 못 참아. 고성희는 자신이 강해 보이는 말을 뱉고 나서도 통화가 끝나자마자 손이 덜덜 떨립니다. 고성희는 강해지고 싶었지 강한 사람이었던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박진석도 통화를 끊고 나서 잠깐 멍해집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고성희가 잃을 게 없다는 얼굴을 하고 나오는 순간 박진석은 계산이 틀어졌다는 걸 압니다. 박진석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고성희가 이 판에서 죽을 각오면 내가 지킬 건 박영라뿐이야. 박진석은 고성희를 이기려면 고성희의 말과 증거를 찢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박영라가 다치면 안 된다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박진석은 그 모순 때문에 초조해지고 초조해질수록 더 냉혹해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박성재가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이 고성희를 공격하는 자료 속에서 자신과 이수빈이 갈라졌던 흔적을 봅니다. 박성재는 자료를 던지고 소리치고 싶었는데요. 소리를 지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이수빈을 찾아갑니다. 박성재는 말문을 열다가 다시 닫고 겨우 이렇게 말합니다. 이수빈, 내가 너한테 이수빈이 끊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사실부터. 이수빈은 흔들리지 않는 척하지만 눈빛이 젖어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젖은 눈빛을 보고 더 괴로워집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이 자기를 미워해도 괜찮은데 이수빈이 기다리느라 지친 눈을 하고 있는 건 못 견디거든요. 이수빈은 고성희를 직접 만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박성재는 말립니다. 수빈아, 지금 고성희는 이수빈이 끝까지 듣지 않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면 내가 가야 해. 이수빈은 그렇게 말하고 고성희를 찾아가는데요. 고성희는 이수빈을 보는 순간 감정이 확 뒤집힙니다. 고성희는 미안함이 올라오다가도 자기 방어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고성희는 이수빈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뭘 확인하러 온 거야? 정해. 이수빈은 딱 한마디만 합니다. 진짜인지. 이수빈의 그 말은 날카롭고도 단순해서 고성희가 오히려 말을 잃습니다. 고성희는 상대가 감정으로 싸우면 내가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왔는데요. 이수빈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만 묻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사실 질문 앞에서 자기 과거가 떠오르고 자기 거짓말들이 떠오르고 순간적으로 숨이 가빠집니다. 고성희는 결국 진짜와 거짓을 분리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고성희는 이수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틀린 말 한 적 있어. 근데 이번 담보는 내가 안 했어. 이수빈은 고성희를 똑바로 봅니다. 그럼 박진석이 했어? 고성희는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했다고 말하는 순간 박영라가 떠오르거든요. 고성희는 딸을 떠올리며 말이 막히고 그 말 막힘이 이수빈에게는 불확실성으로 보입니다. 이수빈은 그날 고성희의 집을 나서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고성희도 진실만 말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하지만 이 사건만큼은 어쩌면 진짜일 수도 있겠다. 이제 소송은 법정으로 가기 직전 마지막 준비에서 또 한 번 갈라집니다. 고성희는 담보 말소가 되면 그 다음은 이혼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고성희는 이혼이 목적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지만 사실 고성의 마음 깊은 곳에는 풀어내고 싶은 매듭이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을 묶어온 관계를 끊어내고 싶었고 그 관계의 중심에 박진석이 있다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성희는 변호사에게 말합니다. 나 끝까지 갈 거야.
담보 풀고 그 다음에 내가 묶인 것들도 다 풀어. 고성희는 묶인 것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그 안의 관계, 공포, 수치심, 죄책감 같은 걸 다 넣어버립니다.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성희를 흔들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협박처럼 들리지 않게 아주 낮은 톤으로 말합니다. 고성혜, 너 담보만 얘기하고 싶지? 근데 법정은 사람이 서는 곳이야. 내가 그동안 뿌린 말들이 너를 물어뜯을 거야. 고성희는 그 말에 잠깐 움찔하지만 바로 웃어버립니다. 박진석, 나 물어뜯기는 거 익숙해. 고성희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는데요. 끊고 나서 혼자 벽에 기대어 앉습니다. 고성희는 속으로 인정합니다. 무섭다. 고성희는 무서운데도 계속 가야 합니다. 멈추면 박진석이 다시 고성의 삶을 조여올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 전개를 못 참게 만드는 여지가 남습니다. 박영나가 발견한 파일 속 메모에는 담보가 설정된 날의 움직임이 완벽히 정리돼 있지 않습니다. 날짜는 맞는데요. 이름이 지워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요. 박영나는 그 지워진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셋 정도 떠올립니다. 박영나는 고성희에게 말하지 않고 박진석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박영나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 이름 내가 쓰면 둘 중 한 명은 완전히 끝나. 박영나는 그 순간 작가가 아니라 증인이 됩니다. 박영나는 이제 그 지워진 이름을 선택해야 하고요. 그 선택이 고성희의 담보 소송을 뒤집을 수도, 박진석의 반격을 무너뜨릴 수도, 혹은 둘 다를 파멸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고성희는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이 걸어둔 담보권 목록을 다시 봅니다. 고성희는 숫자를 하나하나 읽다가 갑자기 조용히 웃습니다. 좋아, 박진석. 내가 묶었으면 나는 풀 거야. 고성희는 웃고 있는데요. 눈빛은 울고 있습니다. 박진석도 같은 시각 서류를 넘기다가 멈춥니다. 박진석은 혼자 말합니다. 고성혜, 내가 진짜 끝까지 오면 나도 끝까지 가. 둘은 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고 둘 다 거짓말을 조금씩 섞고 있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나를 지키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이미 박영나를 판 한가운데로 데려왔고요. 박진석은 박영나를 지키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이미 박영나 앞에서 가장 잔인한 서류들을 펼쳐버렸습니다. 이렇게 고성희와 박진석의 소송은 단순히 담보를 지우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남긴 상처를 증거로 바꿔버리는 싸움으로 커지고 있고요. 그 싸움 속에서 박영나는 지워진 이름 하나를 손에 쥐고 박성재와 이수빈은 사실이라는 칼끝을 서로에게 들이대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결국 더 깊이 엮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아무도 크게 떠들지 않는 곳에서 자기 몸의 시간과 싸우며 조용히 무너져 가는데요. 누군가의 소송이 누군가의 생존과 닿아버릴 때 사람들은 진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하잖아요. 다음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터질 건 고성희의 담보 소송 판결도 박진석의 반격도 아니고요. 박영나가 지워진 이름을 누구에게 먼저 말하느냐입니다. 고성희에게 말하면 고성희는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를 버릴 수 있고 박진석에게 말하면 박진석은 딸을 지키기 위해 더 큰 거짓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박영나가 침묵을 선택하면 두 사람은 서로를 찢는 방식으로만 답을 찾으려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질문은 하나로 좁혀지는데요. 고성희와 박진석 중 누가 법정에서 이기느냐가 아니라 누가 박영나를 잃느냐로요.